그날 밤 저는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8년, 결국 사진 한 장을 앞에 두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나 혼자만의 순간. 절정의 순간. 그런데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은 얼어붙고 숨은 목구멍에서 걸려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듯 크게 뜬 눈, 숨을 고르듯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 그리고 손끝이 떨리는지 문고리를 꼭 쥔 채 놓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차갑게 굳어가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진 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엄청 건강하시네요? 그 순간 제 귀에 그 말은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농담인지 도발인지 아니면 당황한 끝에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숨은 더 거칠어지고 방 안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든 아버지와 젊은 며느리, 절대 있어선 안 되는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진 금기의 그림자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을 향한다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본능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제 고백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는 올해 62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욕망도 잦아들 거라 말하곤 하지만 제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노인입니다. 은퇴 전까지 작은 사업을 했고 집 2채와 약간의 예금도 남겨두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아직도 건강하시네요. 편히 사시니 좋으시겠어요라며 부러움 섞인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빈 가슴을 더욱 쓸쓸하게 파고듭니다. 내 곁에 함께 웃어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내와는 10년 전 갈라섰습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남은 생을 따로 사는 게 낫다고 믿었죠. 아이들은 이미 장성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딸은 외국에 나가 있어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렵고 아들은 결혼해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삽니다. 결국 제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이면 라디오를 틀고 작은 텃밭을 돌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장기 두는 친구들을 만나지만 거기서도 늘 겉돌곤 합니다. 그들이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이 부럽지만 정작 제 안에서는 공허한 바람만 붑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불 꺼진 방 안, 혼자 누운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갑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문득 옛날 생각이 밀려듭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었다면,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목소리에 답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결국 욕망은 낡은 벽을 비집고 스며듭니다.
나이 들면 무뎌질 거라 생각했던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고 때로는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런 제 앞에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 지금은 제게 며느리라 불러야 할 그 아이.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를, 이렇게 맑은 눈빛을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니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싱긋 웃으며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버님 건강 챙기셔야죠. 이런 일상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대사였지만 제 귀에는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그 말 뒤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이 어쩐지 아버님 저를 생각하셨어요? 로 들리고 건강 챙기셔야죠 라는 말이 아직도 건강하시죠? 로 겹쳐 들리곤 했습니다. 물론 이건 모두 제 망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특히 외로운 노인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제어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제게 밥을 권해주는 순간 저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눈빛이 들켜버릴까봐.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데 제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밥을 먹게 되었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허리를 굽혀 반찬을 꺼내는 순간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그 곡선을 따라갔습니다. 곧바로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저건 내 아들의 아내다. 내 며느리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쿵쾅거림은 더 커졌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제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앞에 컵을 내려놓을 때 손등이 잠시 제 손가락에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 몸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뜨거우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건 죄다. 절대 넘어서선 안 되는 선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머릿속엔 며느리의 미소와 웃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결국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제 안에서 금기의 선은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똑같은 노인의 일상이었죠. 아침이면 라디오를 틀고 텃밭에 물을 주고 경로당에 나가 장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오면 제 표정은 자연스러운 척 하면서도 심장은 말처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얼굴빛이 좋아 보이시네요? 며느리가 건넨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상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 안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이미 알아버린 듯한 말투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냥 요즘 잠이 좀 잘 와서 그렇지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 떨림을 눈치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는 그냥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왔어요. 라는 말과 함께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요동쳤습니다. 아들과 함께가 아니라 며느리 혼자라니. 그것만으로도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봐와서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국 끓는 냄새,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낯설고도 특별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냄비를 확인하는 모습, 젓가락을 물끄러미 들어 올리며 맛을 보는 순간, 그 평범한 동작 하나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제발 눈을 돌려라.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경고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시선은 더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와 단둘이 밥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제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손끝이 제 앞에서 오갈 때마다 제 숨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더 드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 말이 마치 다른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더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아버님 아직도 충분히 남아 계시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환청일지도 모르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며느리는 식탁을 치우며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잘 드시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 웃음은 해맑았지만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제 안에 도사린 금기가 들켜버릴까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하나를 쓰겠다고 했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잠은 도저히 오지 않았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발소리, 물 내리는 소리, 작은 기침 소리까지 제 귀에 생생히 박혔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숨을 고르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며느리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요한 마당,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며 희미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멈칫하며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물을 들이켜는 며느리의 목선, 조심스레 컵을 내려놓는 손끝,
그리고 돌아서려다 잠시 제 방 쪽을 흘끗 바라본 시선. 저는 이불 속에 숨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들켜도 상관없다는 기묘한 충동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오는 날이면 평범했던 집안의 공기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바뀌었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 부엌에 놓인 냄비, 웃으며 건네는 짧은 말들까지 그 모든 것이 금기의 문을 두드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선을 지키지 못할 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방 안은 숨막히듯 답답했습니다. 저는 얇은 옷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고 마음속엔 낮에 있었던 며느리와의 식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서 웃으며 젓가락을 들던 모습, 국을 덜어주던 손끝,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 짧게 건넨 잘 주무세요라는 말. 그 말이 계속 맴돌며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금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 속의 며느리. 웃고 있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경고했지만 몸은 이미 제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욕망이 엉켜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사진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그곳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이 순간 크게 열렸고 입술은 가볍게 다물려 있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컵을 들고 있었는데 마치 물을 가지러 온 길에 우연히 문을 열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곧 제 손과 바닥에 흩어진 사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끝장났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엄청 건강하시네요.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농담인지 당황을 감추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은 제 심장을 또 한 번 강하게 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땀이 흘렀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이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문고리를 꼭 쥔 채 방 안을 흘긋 둘러보더니 컵을 들어 올리며 태연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해요. 물 좀 뜨려고 방을 잘못 열었네요.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미묘한 웃음은 제 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불 위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밝게 인사하고 밥상을 차리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 속에서 자꾸만 다른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그런 말들이 전부 숨겨진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혼자 만든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이라 해도 그때의 장면이 제게 준 충격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밤이 되면 며느리의 시선과 말투, 웃음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날 들킨 순간 그녀의 놀란 표정과 미묘한 미소가 계속 재생되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자. 선을 넘지 말자. 하지만 마음속 다른 목소리는 속삭였습니다. 이미 들켰어.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웃었잖아. 그건 무슨 뜻일까? 그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제 마음이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에게 들킨 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 역시 출장에서 돌아와 평범하게 가족의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순간 문이 열리던 소리, 며느리의 놀란 눈빛, 그리고 미묘한 웃음과 한마디. 아버님, 아직도 엄청 건강하시네요.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제 귀에 박혀서 밤낮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며느리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제 시선은 밥상 위에서만 맴돌았고 그녀가 건네는 말에는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웃음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부엌에서 나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조차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려다 손을 뻗었는데 높은 칸에 있던 그릇이 미끄러지며 떨어지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팔을 감싸며 순간적으로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짧은 순간 며느리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내 볼에 닿았고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며느리는 머쓱하게 웃으며 몸을 빼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잠시 머뭇거리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숨겨진 신호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자신과 싸웠습니다.
안 된다. 그 아이는 내 며느리다. 내 아들의 아내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그날 본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웃었잖아.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제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저는 점점 며느리가 집에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고독을 견디기 힘들었다면 이제는 며느리가 오지 않는 날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밤이었습니다. 집이 고요해지고 방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제 머릿속은 떠들썩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작은 기침소리, 발걸음, 혹은 휴대폰 벨소리마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낮에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그 웃음이 무해한 듯 보였고 또 어떤 순간엔 저를 시험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떴을 때 복도에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드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간 며느리였죠. 컵을 들고 조용히 물을 마시는 그녀의 실루엣은 평범했지만 제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그녀가 컵을 내려놓으며 제 방 쪽으로 잠시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심장은 또 한 번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범한 가족의 대화와 일상뿐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긴장감, 언제든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위험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더 이상 단순한 웃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며느리에게 들킨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마치 두 개의 세상에 걸쳐 있는 듯 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이성의 세계였고 다른 한쪽은 점점 며느리에게 끌려가는 욕망의 세계였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어김없이 제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언제나처럼 제 건강을 걱정했고 며느리는 부엌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정성껏 차려진 밥상이 놓였고 저는 겉으로만 평온한 가장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언제나 며느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허리를 숙일 때, 긴 머리를 넘기며 귀 뒤로 꽂을 때 웃으며 아버님 많이 드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더 이상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화장실에 들어갔고 순간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원피스 차림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물에 젖은 손으로 그릇을 헹구는 모습이 유난히 아른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이성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멈춰야 한다. 다시는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아들은 방에 있다. 지금은 단둘이다. 그녀도 눈치채고 있을지 모른다. 손에 쥔 컵을 일부러 떨어뜨리듯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부딪히며 나는 소리에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놀랐잖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짧게 끊겼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과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웃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었을까? 점점 제 마음은 며느리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조차 제게는 유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부엌에 서 있으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때로는 제 시선을 눈치채는 듯 살짝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 눈길이 단순한 회피인지 혹은 알면서도 피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사이에는 이미 예전과 같은 평범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가 제 집에 들렀습니다. 아픈 허리를 챙겨주겠다며 약과 반찬을 가져왔죠. 아버님 혼자 계시면 밥 잘 안 챙겨 드시잖아요. 제가 자주 올게요. 평범한 말이었지만 제 가슴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자주 온다니 단둘이 있을 시간이 많아진다는 말인가? 저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맙다고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말이 수없이 되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은히 남아있는 향수 냄새, 가볍게 스친 손길, 그리고 마지막에 지었던 웃음까지. 모든 것이 제 안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멈춰야 한다. 이건 죄다.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정직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날의 대화가 반복되자 결국 저는 또다시 혼자의 방에서 욕망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는 것을. 언젠가 이 균열은 금을 따라 터져나오듯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빈집 같은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갔고 며느리 혼자 저를 보러 왔습니다. 아버님, 날도 추운데 괜찮으세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들어오는 얼굴. 그 순간부터 제 가슴은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차려주었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는 평범했지만 제 안은 점점 흔들려 갔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젓가락 소리,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우연히 스친 손끝까지 모든 것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불을 희미하게 줄였습니다. 조명이 낮아지자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다가가 싱크대 옆에 섰습니다. 수진아, 그만해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해드릴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손에 쥔 그릇이 살짝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일까 아니면 저와 단둘이 있는 이 공기를 그녀도 느끼고 있는 걸까? 저는 그 순간 단순히 설거지하는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여기서 잘게요. 저는 말렸습니다. 아니야, 안 된다. 방에서 자라. 괜찮아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부르시면 제가 금방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끝내 소파에서 눕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마음은 이미 거실에 있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를 두고 며느리가 누워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얇은 잠옷, 이불 사이로 드러난 하얀 팔과 다리, 고른 숨소리. 저는 몇 번이고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안 돼, 이건 죄야. 절대 넘어선 안 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을 거야. 내 시선을, 내 마음을. 그리고 그녀 역시 외로운지도 모른다. 새벽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컵을 들고 돌아오는 길 거실 쪽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불을 걷어 차고 있었습니다. 얇은 티셔츠가 배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숨결에 맞춰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발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놀란 듯한 목소리. 하지만 금세 멈춰버린 말.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뛰는 심장 소리가 방 안을 울릴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숨이 거칠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손이 이불을 붙잡았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 하나가 제게는 모든 걸 허락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날까 두려워 숨조차 죽인 채로.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섰다는 것을. 그날 새벽 저는 결국 방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며느리와 마주 앉은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사이 제 심장은 터져버릴 듯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과는 달리 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찔하며 흔들렸지만 곧 힘을 빼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작은 체념 같은 반응이 제 안의 모든 갈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외로움일까, 혹은 금기를 넘어서면서 피어나는 금지된 유혹일까. 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이제 멈춰야 한다. 이건 죄다. 아들을 배신하는 일이다. 그러나 제 손끝에 닿은 온기가 저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차리며 평소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어색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숟가락이 떨렸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밤새 느꼈던 그 온기와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얽혀 저는 점점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제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지난번처럼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피할수록 더욱 강하게 끌렸습니다. 말없이 스치는 손끝, 밥상 위에서 마주치는 시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긴 침묵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를 다시 그날 새벽으로 끌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처음엔 우연이었고 그 다음은 실수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저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깊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된다면, 만약 누군가가 이 관계를 눈치챈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가족도 명예도 삶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녀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출장에서 돌아왔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웃음소리가 흘렀지만 저는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눈빛이 여전히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선 교차 하나에도 지난날의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수진이 자주 아버지 댁에 다녀갔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짧은 침묵.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우리를 절벽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 하나에도 날카로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나 피할수록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관계는 결국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아들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랑.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제 눈빛은 이미 거짓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웃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가족의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침묵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발짝만 물러섰더라면, 그날 그 시선을 피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욕망이 만든 균열은 가정을 무너뜨렸고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눈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파국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디에서 멈추셨을까요?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킬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